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7. 플린트콤 애쉬 농장에 마지막 남은 밀을 타작하는 날이 다가왔다. 3월의 새벽인데도 하늘이 유난히 흐려 있어 동쪽 지평선이 어딘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겨우내 비바람에 시달리며 쓸쓸히 서 있던 사다리꼴의 밀 낯가리가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테스와 이지 휴에트가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벌써 누가 와 있는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날이 밝자 낯가리 위에 두 남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집갈이 벗기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밀단을 던져내리기 전에 그것을 덮은 이영을 벗기는 일이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테스와 이지는 추위에 떨면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서 있었다. 농장 주인은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끝낼 생각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새벽부터 일을 시켰던 것이다. 낯가리 옆에는 나무 틀로 짜고 가죽띠와 바퀴가 달린 탈곡기가 놓여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탈곡기는 그녀들의 근육과 신경의 인내를 요구했으므로 그녀들이 섬겨야 할 폭군과 같은 존재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한 대의 기계가 희미하게 보였다. 씩씩 소리가 나는 까만색의 물체는 굉장한 힘을 지닌 것 같았다. 발동기 옆에는 그을음과 때에 찌든 까맣고 키가 큰 기관수가 석탄 더미와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 농촌에 와 있기는 하지만 농부가 아닌 그는 그 고장 사람들과는 꼭 필요한 만남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기계의 회전축과 탈곡기를 연결하는 커다란 피대만이 농사와 글을 잇는 단 하나의 줄이었다. 그는 일꾼들이 낯가리 이영을 벗기는 동안 동력기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타작을 준비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다. 뜨겁게 단 까만 기계 주위에서 아침 공기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날이 훤히 밝았을 때 밀 낯가리 위에 이영이 다 벗겨졌다. 남자들이 맡은 자리에 서고 여자들이 낯가리 위로 올라가자 일이 시작되었다. 일꾼들이 그 녀석이라고 부르는 농장 주인 그로비는 일찌감치 나와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인의 명령대로 테스는 탈곡기 발판에 선 남자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낯가리 위에서 이지가 내려주는 밀단을 푸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것을 옆에 일꾼에게 넘겨주면 그는 탈곡기에 밀단을 대고 순식간에 밀알을 털어버리는 것이었다. 기계는 처음에 한두 번 고장이나 평소에 기계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곤 했으나 이윽고 기계가 순조롭게 돌기 시작했다.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30분가량 쉬었을 뿐이었다. 식사 뒤 다시 기계가 돌기 시작하자 일손이 모조리 집단 쌓이는데 동원되어 집단은 점점 높이 쌓여갔다. 바퀴는 지칠 줄 모르는 듯 힘차게 돌아가고 귀청을 찢는 듯한 탈곡기 소리에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높아지는 집단 위에서 노인들은 지난 시절을 이야기했고 낯가리 위의 사람들도 가끔씩 잡담을 했다. 그러나 테스와 탈곡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빴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테스는 이곳에 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낯가리 위에 있는 여자들과 특히 마리아는 이따금 일손을 멈추고 맥주나 시원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잡담을 하며 땀을 닦거나 옷에 붙은 지푸라기를 떼기도 했는데
테스에게는 조금도 쉴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기계가 계속 돌았으므로 그 앞에서 일하는 일꾼도 쉴 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에게 밀단을 넘겨주는 테스도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리안이 가끔 30분가량 테스의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잠깐씩 쉴 수가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남자가 농장 문으로 들어왔다. 누구보다도 바쁜 테스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남자는 낯가리 밑에 서서 테스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최신식 양복에다 화려한 단장을 휘두르고 있었다. 저 남자 누구지? 이즈 휘에트가 마리안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테스에게 물었는데 테스에게는 그 말이 안 들렸던 것이다. 누구의 애인일 거야. 마리안이 간단하게 대꾸했다. 돈을 걸고 내기해도 좋아. 틀림없이 테스를 따라다니는 남자일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요즘 테스를 따라다니는 남자는 엉터리 목사야. 저런 멋쟁이가 아니라고. 글쎄, 저 사람이 바로 그 엉터리 목사라고. 그 목사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아니야, 전혀 다른 사람인걸? 까만 양복과 흰 타이를 벗고 수염도 깎았지만 분명 그 사람이야. 정말이지? 그럼 테스에게 알려야지. 마리안이 말하자 이즈가 말렸다. 그만둬. 곧 알게 될 텐데 뭐. 그런데 전도한다는 사람이 유부녀 뒤나 따라다닌다는 건 말도 안 돼. 남편이 외국에 가서 과부 신세나 다름없지만 말이야. 하지만 저 남자도 테스에겐 나쁜 짓은 못할 거야. 그의 마음은 깊은 수렁에 빠진 짐수레처럼 온통 남편에게 빠져 있으니까. 달콤한 말로 꿰거나 설교를 한다고 해도 테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을 거야. 설령 그것이 테스한테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점심시간이 되자 기계가 멎었다. 테스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기계의 진동으로 무릎을 몹시 떨었던 까닭에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마리안이 말했다. 나처럼 한 잔 마시면 혈색이 좀 좋아질 텐데 정말이지 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피로에 지친 테스를 본 마음 쉬고 온 마리안은 테스가 그 남자를 보면 기분이 나빠져서 식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테스를 낯가리 반대편 사다리로 내려오도록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낯가리 있는 곳까지 와서 테스를 쳐다봤다. 그를 본 테스는 깜짝 놀라더니 재빨리 말했다. 난 여기 낯가리 위에서 먹을 거야. 농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할 때는 가끔 낯가리 위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마리안과 다른 일꾼들은 모두 아래로 내려가 집단 밑에 자리를 잡았다. 복장과 모습은 바뀌었지만 새로운 방문객은 전도사 알렉 더버빌이었다. 테스를 찬미했던 첫 번째 남자였던 그는 그녀의 사촌 오빠로 행세하던 지난 시절과 다름없이 화려하고 대담한 옷차림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천성인 세속적인 정욕이 다시 되살아난 듯 보이는 그는 나이만 몇 살 더 먹었다 뿐이지 옛날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테스는 낯가리 위에서 점심을 먹을 결심을 하고는 땅에서 보이지 않도록 낯가리 한가운데 앉아 식사를 했다. 잠시 후 사다리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알렉이 낯가리 위에 나타났다. 그는 평평한 밀단 위를 성큼성큼 걸어와 테스 맞은편에 앉았다. 테스는 묵묵히 집에서 가져온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또 찾아왔소. 더버빌이 말하자 테스는 원망에 가득 찬 음성으로 소리쳤다. 왜 절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을 괴롭힌다고?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야말로 날 괴롭히고 있어.
난 한 번도 당신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괴롭힌 적이 없다고? 지금도 날 괴롭히고 있지 않소. 당신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조금 전에 날 노려보고 있던 당신의 그 무서운 눈초리가 밤낮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단 말이오. 테스, 지난번에 당신과 얘기한 다음부터 하느님을 향해 흐르던 감정의 물결이 전부 당신 쪽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소. 그때부터 종교로 통하던 운하는 바싹 말라버렸지. 모두 당신 때문이오. 테스는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물었다. 이제 설교하러 다니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소. 캐스터브리지 장터에서 주정뱅이에게 설교하기로 했던 그날 오후부터 난 모든 약속을 깨버린 거요. 교우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건 난 관심이 없소. 테스, 당신이 내게 멋지게 복수한 거요. 4년 전에 난 순진무구한 당신을 속였는데 이제 괘씸하고 열렬한 신자가 된 나를 발견한 당신이 날 파멸할지도 모르는 길로 몰아가고 있소. 날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이오. 하지만 테스, 내 사촌 누이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어. 난 원래 이런 놈이니까.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 지녔다는 것뿐이겠지. 사실 난 아까부터 당신을 지켜봤는데 몸에 꼭 맞는 앞치마 때문에 당신의 몸매가 유난히 눈에 띄었거든. 그 모자도 그래. 당신 자신을 보호하려면 좀 더 자신을 감추어야 할 거야. 그는 잠시 테스를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태도로 계속 말했다. 아마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도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봤더라면 반드시 유혹에 빠져 나처럼 신앙을 버렸을 거요. 난 물론 한때 바울의 대변자 노릇을 하긴 했지만. 테스는 무슨 말이든 하려고 생각했으나 다른 때와는 달리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더버빌은 모르는 척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글쎄,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 낙원도 필시 다른 어떤 낙원에 못지않게 훌륭한 것일 거야. 그러나 테스, 진정으로 말한다면. 그는 테스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다는 듯 일어나 가까이 오더니 집단의 비스듬히 기대어 팔베개를 했다. 지난번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 한 얘기를 깊이 생각해봤지. 당신이 이름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난 당신 남편의 사상 덕분에 내 정신으로 되돌아왔어. 난 이제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 어쩌다 내가 가엾은 클레어 목사의 말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좋아요, 테스. 난 옛날 그대로일 뿐이야. 옛날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난 처음부터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신앙을 버렸지요? 내게 이렇게 치근거리려고 그랬어요? 테스는 애원하듯 말했다. 당신이 내 신앙을 버리겠소. 죄는 당신에게 있는 거요. 당신 남편은 당신에게 가르친 그 사상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화를 당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을 거요. 하지만 테스, 난 당신이 날 변절자로 만들어준 것이 오히려 기쁘단 말이오. 테스, 난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당신에게 더욱 마음이 끌리고 또한 당신을 깊이 동정하고 있어. 당신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딱한 처지라는 걸 알고 있어. 당신은 끝내 숨기고 싶었겠지만. 입술이 바싹 마르고 숨이 막혀 버릴 것만 같아 테스는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낯가리 밑에서 먹고 마시는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너무 잔인한 말이군요. 조금이라도 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알렉은 다소 주춤했다. 하긴 그렇군. 그렇지만 난 내 잘못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왔단 말이오. 당신에게 나 말고 다른 남편이 있다고 했지만
난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이름도 몰라.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인지도 모르지. 난 그보다는 내가 당신에게 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난 당신의 고생을 덜어주려고 애쓰지만 그는 그렇지가 못해. 테스, 당신은 그의 것이 아니야. 내 귀여운 연인이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테지만. 그 말을 들은 테스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스의 허리 쪽으로 두 팔을 뻗치면서 말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은 기꺼이 그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당신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작자와는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식사를 하기 위해 벗어놓은 가죽 장갑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테스는 재빨리 장갑을 들어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싸움하는 전사들에게나 알맞을 정도로 무겁고 두꺼운 그 장갑이 더버빌의 입을 정통으로 때렸다. 비스듬히 누워있던 알렉이 벌떡 일어났다. 얻어맞은 입에서 새빨간 피가 흐르더니 순식간에 낯가리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알렉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술에 피를 닦았다. 테스도 벌떡 일어났다가 도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목이 비틀리기 직전의 참새 같은 절망적인 눈초리로 더버비를 노려보면서 소리쳤다. 날 마음대로 벌주세요. 실컷 때려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심하게 맞는다 해도 소리치지 않을 테니까. 낯가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희생당한 인간은 늘 그러기 마련인가 봐요. 더버빌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테스.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겠어.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토록 날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난 당신과 결혼했을 거라는 사실이요. 내가 당신에게 아내가 돼달라고 청혼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서 얘기해봐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겠단 말이지. 자, 똑똑히 들어둬요. 테스에게 청혼하려던 자신의 진심이 그녀에게 조금도 고맙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음성이 거칠어졌다. 그는 테스에게로 바싹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녀는 어깨를 붙잡힌 채 몸을 떨고만 있었다. 난 꼭 당신과 결혼하고 말 거요. 한때 난 당신의 주인이었지. 설령 당신이 누구의 아내라 해도 당신은 내 것이오. 아래에서 다시 탈곡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버빌은 테스를 놓아주며 말했다. 자, 이제 싸움을 끝냅시다. 지금은 돌아가지만 오후에 대답을 들으러 다시 오겠소. 당신은 아직 날 잘 모르지만 난 당신을 잘 알고 있지. 테스는 넋이 나간 채 묵묵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더버빌은 낯가리를 지나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때마침 아래에 있던 일꾼들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들이킨 맥주를 몸을 흔들어 내려가게 하고들 있었다. 이윽고 탈곡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탈곡기 옆 자기 자리로 돌아온 테스는 꿈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밀단을 한 단 한 단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48. 오후가 되자 농장 주인은 오늘은 달이 있어 늦게까지 일할 수 있고 또 내일이면 기관수가 다른 농장으로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타작을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털털거리고 윙윙거리며 부스럭거리는 소음이 한층 크게 들렸다. 오후 3시는 중간 휴식 시간이었으므로 테스는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농장문 곁에 알렉 더버빌이 돌아와 앉아있는 것이 보였으나 그녀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든 그녀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니 키스를 보냈다. 그것은 둘 사이의 싸움이 끝났다는 신호와 같았다.
테스는 다시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가 있는 쪽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날 오후는 지루하도록 천천히 지나갔다. 밀 낯가리가 점점 낮아지는 대신 집단 더미는 점점 높아졌으며 알곡자루가 수레에 실려갔다. 오후 6시가 되자 낯가리는 어깨 높이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기계와 사람이 어울려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직 상당한 양의 밀단이 일손을 기다리며 놓여 있었다. 아침에 흐렸던 날씨가 오후가 되자 개기 시작하여 해질 무렵에는 서쪽 하늘에서 태양이 찬란하게 빛났다. 저녁 햇살을 받아 일꾼들의 얼굴은 구릿빛으로 물들었고 여인들의 옷자락도 새빨간 불꽃처럼 보였다. 낯가리 근처에서 고통스러워 끄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밀단을 터는 남자도 지친 것 같았다. 그의 새빨간 목덜미에는 먼지와 겨가 잔뜩 끼어 있었다. 테스의 불그레한 얼굴도 땀과 먼지와 밀 집단에서 이는 먼지로 흠뻑 젖어 있었고 하얀 모자는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 혼자서만 기계 옆에서 일하고 있는 데다가 낯가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지와 마리안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이제는 교대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기계의 진동 때문에 온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까닭에 테스는 몽롱하고 너무 힘겨워 무감각하게 손만 놀리고 있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이즈 휴에트가 머리가 흐트러졌다고 알려주는 것도 듣지 못했다. 테스는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렉 더버빌이 근처 어디에선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데는 좋은 구실이 있었다. 타작이 끝날 무렵에는 쥐 사냥을 하는데 타작에 관계없는 사람들도 재미삼아 참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갖가지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어서 괴상한 파이프를 물고 테리어종 사냥개를 끌고 나오는 신사가 있는가 하면 막대기나 돌멩이를 손에 쥔 험상궂은 건달도 있었다. 그러나 쥐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낯가리를 드러내려면 아직도 1시간 정도는 더 일을 해야 했다. 이윽고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올랐다.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넬 수는 없었지만 이 마지막 한두 시간 동안 마리아는 테스의 일이 염려되었다. 다른 여자들은 술을 마시며 버텼지만 어렸을 때부터 술의 뒤끝이 무섭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라온 테스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테스는 그런대로 잘 견디고 있었다. 맡은 일을 다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오기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2달 전이라면 테스는 실직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테지만 더버빌이 자신의 곁에서 맴도는 이상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왠지 두렵게 여겨졌던 것이다. 밀단을 던지는 사람과 터는 사람이 한숨 돌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낯가리가 낮아졌을 때 농장 주인 그로비가 테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대신 다른 사람을 시키겠으니 일을 그만해도 좋다고 말해 테스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테스는 그 친구란 것이 더버빌임을 알고 농장 주인의 선심 또한 친구인지 적인지 잘 모를 알렉의 부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개를 가로젓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마침내 낯가리의 바닥이 드러났고 쥐 사냥이 시작되었다. 낯가리가 줄어듦에 따라 밑바닥에 몰려 숨어있던 쥐들이 마지막 밀단을 들추자 들판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때 술에 반쯤 취한 마리안이 쥐가 자기에게로 덤벼들었다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난리를 피웠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여자들은 놀라서 피해 다니느라 야단이었다.
쥐들이 이제 다 내쫓기고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개 짖는 소리, 남자들의 고함 소리, 욕지거리, 여자들의 비명소리, 발 구르는 소리가 한데 엉겨 수라장을 이루었다. 테스는 그 혼란 속에서 마지막 집단을 풀었다. 바퀴의 회전이 느려지더니 윙윙 소리도 드디어 그쳤다. 드디어 그녀는 일을 끝마쳤고 쥐 사냥을 구경하던 알렉이 재빨리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왜 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모욕을 주었는데. 테스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책망했다. 너무나 지쳐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할 기운이 없었다. 알렉은 트렌트리지에서처럼 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신경 쓸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야. 예쁜 몸을 그토록 떨고 있다니. 당신은 갓난 송아지처럼 연약하단 말이오. 그렇지, 테스? 그런 힘든 일은 어울리지 않아. 내가 왔을 때부터 일하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왜 그처럼 고집을 부렸지? 난 기계 타작 일을 여자에게 맡기는 건 불법이라고 농장 주인에게 말했지. 다른 농장에선 그런 힘든 일은 여자에게 시키지 않는다고. 그 작자도 그건 알고 있더군.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지. 그녀는 지친 다리를 끌면서 대답했다. 좋아요.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난 당신이 내 입장도 모르고 나와 결혼하러 온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뭐든지 친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라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들의 지난 관계를 결혼으로 정당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을 돕고 싶소.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돕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돕고 싶어. 종교적 광신자의 생활은 이제 끝났지만 내게도 한 가닥 양심은 남아있어. 테스, 남녀 사이에 부드럽고도 강한 힘에 맹세하며 한 번만 더 날 믿어줘. 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경제적 고통에서 구해주고 싶고 또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당신이 날 믿어주기만 한다면 집안 식구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어. 알렉은 애원하듯 말했다. 테스는 재빨리 물었다. 요즘 우리 가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소. 그런데 당신 소식을 궁금해하더군.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우연이야. 그들은 테스가 머무르는 농가 문 밖에 이르렀다. 차디찬 달빛이 정원의 산울타리 가지 사이로 테스의 피곤한 얼굴을 비스듬히 비춰주었다. 더버빌은 테스 옆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린 동생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정말 가난한 우리 집 식구들을 돕고 싶다면 나와 상관없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싫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당신에게 아무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아요. 테스가 그 집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더버빌은 더 이상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집 안으로 들어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녀는 자그마한 책상으로 다가가 작은 등불을 벗삼아 격정적인 감정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운 남편에게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찮은 아내이긴 하지만 저는 괴로운 심정을 당신께 호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군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무서운 유혹을 받고 있어요. 에인절, 유혹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기도 싫고 그 내용을 말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전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에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실 수는 없나요? 물론 당신이 먼 곳에 계시니까 지금 제게 오실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만약 당신이 곧 돌아오시든지 저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신이 내린 벌은 당연한 것이고 제게 화를 내시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인절,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제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제게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당신 품에 안겨 죽어도 좋아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전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에인절, 전 당신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떠난 것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농장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부디 제 말을 원망의 말로 듣지 말고 돌아와 주세요. 당신 없이는 전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 그리운 당신. 정말 이토록 큰 외로움을 어떻게 견딘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속히 돌아오겠소 라고만 적어 보내주셔도 모든 걸 참고 기다리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겠어요. 에인절, 결혼 뒤부터 전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당신의 충실한 아내가 되고자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전 모르는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 것조차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곤 했어요. 낙농장에서 지내던 일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절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전 당신이 사랑하던 여자, 바로 그 여자예요. 당신이 싫어하거나 본 적도 없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제 과거는 죽었고 매장되었어요. 당신이 주신 새 생명으로 전 다른 여자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과거의 그 여자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왜 당신은 그걸 모르시죠? 그리운 에인절, 좀 더 당신의 자부심이 강하고 저를 이토록 전혀 모르는 다른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만큼 당신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제게 돌아오셔야 해요. 제발 당신의 불쌍한 아내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당신이 절 사랑해 주리라고 믿고 행복에 도취되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요. 그런 행복은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전 지금 지난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나 당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나를. 아, 당신이 저의 이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당신도 외로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제게 매우 아름답다고 칭찬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얼굴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다만 전 당신만이 제게 아름답다는 칭찬을 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제 아름다움은 어디까지나 당신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붕대로 얼굴을 싸매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에인절, 자랑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실 수가 없다면 제가 당신에게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전 지금 마음에도 없는 일을 강요당하고 있는 형편이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강요를 받아들일 생각은 추워도 없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워요. 더구나 지난 날의 허물 때문에 저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일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덫에 걸리게 된다면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불행에 빠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오, 하느님, 그런 일은 끔찍해서 상상도 할 수가 없군요. 저를 어서 그이에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그이를 제게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아내로 함께할 수 없다면 당신의 종이로라도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 곁에 있을 수 있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을 테니 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곁에 없다면 태양도 절 비춰주지 않고 들에 있는 갈가마기나 찌르레기도 보기가 싫어요. 당신과 함께 그것들을 바라보던 추억이 떠오르고 가슴에 슬픔이 복받쳐 오르기 때문에 차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지옥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은 것이 저에게 단 하나 남은 소망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돌아오셔서 이 무서운 유혹에서 절 건져주세요. 슬픔에 잠긴 당신의 충실한 아내 테스 올림. 테스의 애절한 편지는 곧바로 서쪽에 있는 고요한 목사관의 아침 식탁에 전해졌다. 엔젤 클레어가 아버지를 통해서 서신 연락을 하도록 부탁한 것은 편지가 무사히 배달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고, 또한 그는 주소가 바뀔 때마다 아버지에게 항상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 애가 예정대로 이달 말경에 리오를 떠나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이 편지가 그의 귀국 날짜를 앞당기게 할지도 모르겠군. 이건 분명히 그의 처가 붙인 편지일 거요. 겉봉을 보고서 클레어 목사가 말했다. 그는 테스를 생각하며 긴 한숨을 내쉬고는 그 편지가 에인절에게 전해지도록 주소를 고쳤었다. 클레어 부인이 중얼거렸다.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애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비록 그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 애를 대학에 보내 형들처럼 기회를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 평소의 생각을 버리고 성직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목사가 되건 안 되건 대학에 보냈어야 하는 건데. 이 말은 클레어 부인이 자식 일로 남편의 마음을 어지럽힌 단 한 번의 넋두리였다. 지금까지 부인은 그런 불평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었다. 그것은 부인이 신앙심이 깊은 만큼 분별이 있었고 엔젤에 대한 일로 남편도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깊은 밤에 남편이 일어나 엔젤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녀는 종종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평생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온 목사는 지금도 목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 에인절에게 두 형과 똑같은 대학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손으로 신앙심이 깊은 두 아들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다른 한 손으로 신앙심 없는 또 한 아들을 똑같이 이끌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주의나 희망에 빗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에인절, 천사라고 얼토당토 않게 이름을 잘못 지어준 이 막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불행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슬퍼한 것처럼 클레어 목사는 에인절에 대한 처사를 남몰래 괴로워했고, 목사의 그런 말없는 후회는 부인의 넋두리보다 훨씬 가슴 아픈 것이었다. 아들의 불행한 결혼에 대해서도 목사 내외는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었다. 에인절이 농사꾼이 되려 하지 않았다면
시골 처녀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들 내외가 왜 헤어졌는지, 언제부터 헤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아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고, 최근의 편지에서 아들이 아내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쓴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별거가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다. 에인절이 아내가 친정에 가 있다고만 했고, 목사 부부는 간섭할 만큼 사정을 잘 알지 못했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목사관으로 보낸 테스의 편지를 받지 못한 에인절은 남미 대륙에서 노새를 타고 해안으로 향하면서 광막한 대평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타국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비참함 뿐이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중병에 걸려 여기서 농장을 경영하려던 계획은 단념해야만 할 것 같았으나 부모님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인절처럼 자립할 수 있다는 선전에 현혹되어 무작정 이곳으로 건너온 많은 농업 노동자들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해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가끔 영국인 어머니가 열병으로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농장에서 힘없이 걸어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곤 했다. 아이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푸석푸석한 땅을 파 아이를 묻은 다음 눈물 젖은 얼굴로 힘없이 되돌아가곤 했다. 에인절의 본래 목적은 브라질 이민이 아니라 영국 본토의 북부나 남부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었는데 순간적인 절망을 이기지 못해 이민을 택했던 것이다. 그 당시 영국 농민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이민 열풍과 과거에서 도피하려는 그의 욕망이 우연하게 일치했던 것뿐이었다.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 그는 정신적으로 10살 정도 더 나이를 먹었다. 지금 그가 느끼는 인생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감추어진 비애였다. 오랫동안 신비주의의 낡은 사상을 믿지 않았던 그는 이제 캐캐 묵은 도덕적 가치 평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낡은 도덕적 관념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덕적인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여자란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것인가? 성품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 행실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동기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성격의 진실한 역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테스는 어떤 경우인가? 이런 관점에서 테스를 다시 생각해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한 판단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억눌린 듯 무거워졌다. 그녀를 배척한 것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영원히 배척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 마침내 테스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플린트콤 애쉬에서 일할 무렵이었다. 그때 테스는 자신의 슬픈 처지나 감정을 알려 남편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에인절은 몹시 서운했다. 서운한 나머지 편지를 하지 않는 이유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테스의 착한 마음씨가 오히려 그의 오해를 사게 만든 것이다. 테스의 침묵을 그가 이해했더라면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으리라. 먼저 편지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을 자신은 잊고 있었지만 테스가 아직까지도 그 말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대담한 천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에인절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테스의 눈물겨운 순종조차도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노새로 대륙을 횡단하고 있는 에인절 옆에는 한 사람의 길동무가 있었다. 그는 영국인으로 에인절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우울한 기분으로 고국 이야기를 했다. 낯선 타향을 같이 여행하는 길동무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절친한 친구에게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숨김없이 해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에서 에인절은 자신의 슬픈 결혼 생활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에인절보다 더 많은 지방을 돌아다녀서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 낯선 나그네는 세계주의자다운 넓은 마음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파악했다. 그는 테스의 과거란 그녀의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녀를 버린 것은 클레어의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튿날은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들은 비에 흠뻑 젖었고 에인절의 길동무는 열병으로 그 주말에 숨을 거두었다. 에인절은 그를 매장한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마음 넓은 나그네가 무심코 한 말은 그가 죽음으로써 더욱 숭고해지고 철학자의 어떤 윤리보다도 클레어를 감동시켰다. 그는 자신의 옹졸한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그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심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했다. 문득 이즈 휴에트가 했던 말이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랐다.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테스는 에인절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여자이지만 자신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이즈는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식 날 테스의 모습도 떠올랐다. 자신에게서 떠날 줄 모르던 테스의 눈길, 자신의 말을 마치 하느님의 말인 양 절대적으로 믿었던 테스, 그리고 난로 옆에서 지낸 무서웠던 그날 밤, 단순한 마음에서 과거를 고백하면서 남편의 사랑과 보호가 순식간에 자신에게서 사라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테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이 얼마나 측은했던가. 에인절의 마음은 그녀를 비판만 하던 것에서 차츰 그녀를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어 갔다. 테스의 얼굴을 몇 번이나 머릿속에 떠올리는 동안 조상의 귀부인들에게 우아한 품위를 지니게 했던 그 위엄의 빛이 테스의 얼굴에도 엿보이고 있었다. 두 눈에 가득 찬 위엄 있는 그 모습은 그가 전에 느꼈고 또 느낀 뒤끝에는 의례의 불쾌감을 주던 일종의 영감을 그의 혈관 속에 스며들게 했다. 비록 과거의 허물은 있을지언정 테스의 정신과 마음 속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처녀들의 순결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아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았던가. 이렇듯 가슴 속에서 되살아난 정열로 인해 그는 집에서 보내준 테스의 정성어린 편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테스의 편지는 이때 에인절의 아버지로부터 그에게로 회송되는 도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내륙에 있는 까닭에 그 편지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한편 남편이 자신의 호소를 받아들여 돌아오리라는 테스의 기대는 때로는 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했다. 기대가 약해지는 것은 그들이 헤어져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인 과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헤어져 있는 동안 저절로 해결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테스는 만약 그가 돌아오면 어떤 방법으로 그를 기쁘게 해줄까 하는 즐거운 공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가 하프로 타던 곡을 귀담아 들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묻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녀는 텔보데이스에서 이즈 휴에트를 따라온 남자 MB 시들링에게 살며시 물어보았더니 마침 그는 에인절이 좋아하는 노래를 알고 있었다. 낙농장에서 젖이 잘 나오라고 젖소에게 불러주던 여러 노래 중에서 클레어가 좋아했던 노래는 큐피트의 동산과 내게는 사냥터도 사냥개도 있다네와 먼동이 틀 무렵 등이었고 재봉사의 바지라든가 나는 예쁜 미인이 되었네 같은 것은 좋은 민요이지만 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 테스의 소원은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가를 이용해 먼동이 틀 무렵을 남몰래 연습하곤 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세요. 정원에 예쁜 꽃 한 대 엮어서 님께 바치리라. 사랑의 꽃다발을. 산 비둘기 참새들도 짝지어 가지마다 보금자리를 찾네. 이른 봄날 먼동이 틀 무렵에. 춥고 건조한 이런 계절에 다른 처녀들과 떨어져 일할 때마다 테스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돌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돌아서고야 말았으리라. 에인절에게 이 노래를 들려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그녀는 노래를 부르다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리고 그토록 천진한 노래 가사가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곤 했다. 테스는 이런 공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해는 조금씩 길어지고 성신강림절도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곧이어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녀는 모르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봄철 상반기에 품삯을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에도 테스는 아래층 방에서 하숙집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테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테스가 나가보았더니 키는 어른 같았으나 몸매는 어린아이처럼 야위고 초라한 여자가 기울어 가는 해를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가 테스 언니 하고 다시 부를 때까지 테스는 저녁 어스름 속에 서 있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너 리자루 아니니? 테스는 놀란 음성으로 물었다. 1년 전만 해도 어린애 같았던 동생이 어른처럼 부쩍 키가 자라 있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길었던 원피스가 짧아져 그 아래로 비쩍 마른 두 다리가 드러나 있었으며 어떻게 두어야 좋을지 몰라 하는 긴 두 팔은 루의 젊음과 순결함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루는 흥분한 기색도 없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나야. 하루 종일 걸었어. 언니를 찾느라 맥이 다 빠졌어.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엄마가 위독하셔. 의사가 곧 돌아가실 거래. 아버지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 게다가 아버지는 훌륭한 가문의 자손은 천한 노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테스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고 동생을 불러들여 쉬게 했다. 동생이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계약이 끝나는 것은 음력 4월 6일 성모 마리아의 날이었다. 그날 밤 안으로 떠나면 12시간 앞당겨 고향에 닿을 수 있었지만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동생이 내일 아침까지 계속 걸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테스는 이지와 마리안의 숙소로 달려가 내일 아침 주인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다시 하숙하는 농가로 달려와 루에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루의 식사가 끝나자 테스는 동생을 자기 침대에 누워 쉬게 하고는 대강 짐을 꾸렸다.
그녀는 동생에게 내일 아침 뒤따라오라고 이루고 나서 홀로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